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17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대단원 1단원에서 중단원 6단원으로 들어가요. 양반 신분제 사회와 상품화폐 경제, 즉 조선의 사회와 경제에 대한 단원입니다. 그 첫 번째 주제,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를 확립하다. 즉 여러분들 이 단원은 조선 전기의 신분 제도와 사회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선 전기의 신분 질서와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전에도 선생님이 말을 했었는데 조선 시대를 이제 둘로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이미 배운 양난이야. 양난은 여러분들 바로 외란가 일본과 싸운 거, 그 다음에 여진과 싸웠던, 후금천과 싸웠던 호란, 이거 양난이라고 하는데 이 양난이 있기 이전을 조선 건국부터 양난이 있기 이전까지는 조선 전기, 양난이 일어난 이후부터 조선 멸망까지는 조선 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조선 전기의 신분제도 우리가 본다는 소리예요. 자, 조선 전기의 신분제 어떻게 확립이 되었느냐? 자, 법제적으로는 양천제가 일반적인데 이게 원칙인데 실제적으로는 반상제가 일반화되었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 자, 양천제는 뭐냐면 모든 사회의 구성원을 법제적으로 법에 따른 제도적으로는 경국대전 같은 법으로는 그냥 딱 둘로 나눈 거야. 양인 아니면 천인. 자, 옆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그냥 사람을 양인은 일반 사람이란 뜻이야. 그리고 천한 사람들 이렇게 딱 둘로만 나눴다는 소리예요. 법으로는 그래.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반상제로 여러분들 운영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양인 안에는요 여러분들 양반도 있고 일반 평민인 상민도 있고 그 다음에 중인도 있고 하거든. 양반은 여러분들 지배층이야. 국가의 관리들, 선비들, 높은 사람들이야. 상민은 일반 백성들이에요. 이 양반들이 이 상민이랑 자기가 양인이라고 하는 같은 그룹으로 묶이기가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지배층인 본인들, 양반과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 저 상민들을 엄격하게 구분을 하면서 양반도 아니고 상민도 아닌 그 중간에 낀 중인계층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상제는 지배층인 양반들이 저 피지배층인 상민들과 자신들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반상제라고 하는 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운영이 되었고 양천제가 아니라 그러면서 양반과 상민 사이에 낀 중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인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조선은 양반, 중인, 상민, 천인 요 4개의 신분제로 정착돼서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양천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양반들이 상민과 본인을 구분하게 되면서 그 사이에 낀 중인들, 천인들 해서 사신분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신분제 중에 하나인 양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왜 양반이라는 말이 있냐면은 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리학 공부 열심히 해서 문과시험에 합격하면 문반이라고 불렀어. 문반. 자, 그리고 무예가 뛰어나서 잘 싸워가지고 문과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여러분들 무반이라고 불렀어. 자, 반으로 끝나는 게 양쪽에 있네. 그래서 이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여러분들 양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는 어떤 특권이 있느냐? 이들은 이제 과거 시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국가의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주요 관직을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역이 면제가 됩니다. 국역이 뭐냐면 군대 가는 거, 군역이랑 노동력 제공해주는 거, 요 역 있잖아. 역. 조세, 공납, 역에서 그 역이 면제가 되는 거야.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어떤 특권이 있냐면은 굉장히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를 하고 있고요. 관직에 복무하는 대가로 과전, 이거는 복무하는 대가로 받는 토지를 말을 해요. 과전은. 그 다음에 녹봉은 뭐 쌀이라든가 아니면은 배, 옷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건 다 합쳐서 녹봉이라고 불러. 현물로 받는 거. 즉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굉장히 경제적인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일반 상민들 같은 경우에는 양반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허리를 90도로 더 숙여가지고 쭉 숙여가지고 인사를 해야 돼. 길을 가면은 이렇게 양반들의 말이 지나가면은 피해줘야 되고. 자, 요거는 조선 후기 사진이긴 한데 양반들의 이런 옷차림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연예인 누구 닮지 않았니? 박명수 닮지 않았니? 아님 말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양반 다음에 양반과 상민들 사이에 있는 중간에 낀 사람들이라고 해서 중인이라고 하는 신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는 양반과 상민의 일반 평민들의 중간 계층이라는 뜻이고요. 이들은 주로 기술관들이야. 즉 잡가를 통해서 선발된 기술관들. 예를 들면 이렇게 명나라 말을 통역해주겠다 해. 역관이라고 불러. 통역관들. 역관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지금으로 따지면 의사죠. 의사. 의관이라고 불렀어. 의관,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중인계층이었고요. 향리들, 이 조선시대에도 향리가 있었는데 조선시대에는 여러분들 고려시대에는 그 상급 향리가 있어가지고 호장, 부호장 같은 이런 상급 향리들은 굉장히 높은 지배층에 속했잖아. 근데 이 조선시대의 향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부 다 지방의 행정 담당하는 하위 공무원이라고, 하위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냥 지방행정 담당하는 구국공무원 정도의 하위 관리들. 자, 그리고 중앙관청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은 여러분들 국가직 하위 공무원들, 설이라고 부른다고 했어. 자, 이렇게 하위 공무원들 그리고 기술관들, 이들은 중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잡과, 얘들아 기술관 뽑는 시험 잡과라고 하잖아, 그지? 잡과 통해서 선발됐다면 무조건 중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퀴즈에도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둬. 자, 이들은 주로 잡과 등을 통해 선발이 되고요. 전문 기술이나 아니면 행정 실무, 하급 관리들이기 때문에 행정실무를 담당을 하고요. 이 중인들은 주로 신분이 세습이 됐습니다. 아빠가 기술관이면 그 자녀도 기술관을 하고요. 아빠가 향리면은 그 자녀도 향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신분이 세습이 되었다. 자, 그리고 서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인과 비슷한 대우를 받게 되는데, 서얼이 뭐냐면 양반들의 첩액에서 태어난 자손이야. 첩은 여러분들 둘째 부인, 첫째 부인이 아니라 둘째 부인, 그 다음 부인부터 셋째 부인, 넷째 부인 이렇게 전부 다. 즉 정식 부인, 첫 번째 부인이 아닌 부인들은 전부 다 첩이라고 불러. 이 첩액에서 태어난 자손을 여러분들 서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서얼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얘들아 홍길동이잖아. 그래서 홍길동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렀지. 대감마님이라고 불러야 돼. 아버님, 아니 대감마님, 어찌하여 저는 아버님을 아버님이라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요. 왜냐하면 서얼 출신이니까. 첫 번째 부인의 자손이 아니면 이렇게 무시를 당했다는 거야. 그래서 서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문과 응시가 금지가 돼요. 이들은 주로 묵과나 잡과에 응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인과 비슷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 바로 서얼이라고 한다.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일반 백성들, 평민들이죠. 바로 상민이라고 합니다. 이 상민들 같은 경우에는 농민이라든가 아니면 수공업자. 수공업자는 얘들아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만드는 사람들이야.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공업을 하는 사람들. 자, 그리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 상인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평민들, 상민이라고 불렀는데, 이 상민들의 대부분은 농민들이었어요. 농민들이, 왜냐면 당시 조선은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농민들이 대다수 차지하고요. 이런 상민들에게는 조세, 국가에 내야 되는 토지세지, 그지? 토지세. 자, 그 다음에 공납, 국가에 내야 되는 특산물. 그 다음에 역은 국가에 군대로 가는 거, 군역. 그 다음에 노동력 제공해주는 거, 요 역 합쳐서 역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런 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이 상민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평민이니까 법제상으로는 양인이잖아, 법으로는. 그래서 과거 응시가 가능하기는 해. 근데 실제로는 자기 이런 생업에 종사해야 되다 보니까 과거 응시는 거의 어려웠다라는 거. 자, 그리고 상민 중에 여러분들 이거 처음 들어볼 거야. 신량역천이라고 하는 계층이 있었어. 이 계층은 신량, 신분은 양인인데, 역은 하는 일이야. 하는 일은 천한 일을 했다. 신분은 양인이지만 천한 일을 해가지고 상민 중에서도 약간 무시당하던 사람들이 있어. 어떤 일? 신분은 양인인데 어떤 일이 천한 일이냐면 보통 수군들,
지금으로 따지면 해병들이야, 해병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말을 옮겨 타는 말 정거장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역이라고 있어. 근데 그 말 정거장 같은 것들을 관리했던 사람들을 역졸이라고 불렀어. 자, 양인 중에 이런 수군이나 역졸같이 이거 굉장히 천한 일로 취급당했거든. 일이 좀 험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이걸 담당했던 계층은 신분은 양인이지만 일이 천하다라고 해서 신량역천이라고 해서 따로 불렀어요. 자, 이들도 그래도 천한 일 했지만 상민에 속하긴 한다. 자, 그 다음에 천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민은 여러분들 그냥 고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민들은 사실 노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되게 여러 종류가 있어. 노비도 천민이고요. 기생도 천민이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이거는 뭐 탤런트죠. 뭐 가수나 배우나. 자, 그리고 백정. 이 조선시대의 백정은 고려시대랑 달라. 고려시대의 백정은 여러분들 국가의 일을 담당하지 않은 일반 백성들 다 백정이라고 불렀잖아. 근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백정은 여러분들 그 짐승을 죽이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고기를 얻는 그런 사람들은 백정이라고 불렀어. 자, 그리고 광대들, 그리고 공장이라고 해서 그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는 계층들이 있었어. 얘네들도 좀 천하게 봤어. 자, 그리고 무당들.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불교를 못 믿게 하다 보니까, 불교를 굉장히 억제하다 보니까 승려도 여러분들 천민에 속했고요. 그 사람들이 죽으면 관을 나르는 사람들 상역군이라고 해. 이런 사람들도 다 천민이라고 했어. 자, 노비나 백정, 무당, 광대 이런 등등등 이런 사람들 천민인데 대부분 노비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노비는 조선시대랑 똑같아 얘들아. 재산으로 취급이 돼요. 매매, 사고 팔거나 아니면 물려주거나 그냥 주거나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부모 중에 엄마나 아빠 중에 한쪽이 노비면 자녀도 무조건 노비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주인에 따라서 국가에 속한 노비면 공적인 노비다라고 해서 공노비라고 하고, 개인에게 속한 노비는 사적인 노비다라고 해서 사노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공노비나 사노비 중에는 주인집에 안 붙어 살고 따로 살면서 주인한테 일정한 그 돈이나 아니면 곡식을 바치던 노비들이 있어. 이런 애들을 왜 바깥에서 거주하는 노비다라고 해서 외거노비라고 하는데, 이들 중에는 일부 노비들은, 외거노비는 주인과 떨어져 살면서 재산을 가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런 정도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거 조선 후기의 모습이긴 한데 당시의 노비들의 이런 모습들, 옷차림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선 전기의 양반 중심의 향촌 지배 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건 쉽게 말하면 지방이 어떻게 돌아갔냐, 지방 행정, 지방 지배가 어떻게 돌아갔냐, 그거에 대한 내용이야. 향촌하면은 그 마을 향자의 마을 촌자잖아. 이거 즉 지방이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 어떻게 지배되었는가. 자, 양반의 향촌 지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세기 중반 이후부터 1400년대 말을 하는 거야. 자, 그 이후부터 지방에서는 사족은 얘들아 무슨 뜻이냐면 유력한 양반들, 즉 힘이 있는 양반들, 있을 힘 역자잖아. 힘이 있는 양반들을 사족이라고 불렀어. 양반사족. 자, 이 사족들, 힘이 있는 양반들이 중심이 돼서 향촌사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 향촌사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만든 향촌을 직접 스스로 다스리기 위해 설치한 기구를 유양소라고 불렀어. 유양소는 사족들이 만든 향촌 자치 기구야. 이 유양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수령 국가에서 파견한 사람들이잖아. 국가에서 부목 9년에 파견한 지방관들, 수령이라고 부른다고 했어. 수령을 보좌해줘. 보좌는 옆에서 도와준다는 뜻이야. 자, 양반 사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령이 그 지역 출신이 아니면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도와주는 역할을 해준 거야. 그리고 그 지방의 하위 공무원이었던 향리들, 얘네들 보통 세금을 걷거나 하는 역할 하거든. 얘네들이 이런 거 하면서 뒷돈 떼먹지는 않나, 부정부패 저지르진 않나, 이런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쳐주고 바뀌게 하는 역할, 교화한다고 해. 가르쳐주는 거, 백성을 교화하는 역할도 이런 유양소를 통해서 사족들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족들은
주기적으로 다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 마치 학생 자치회들 회의하는 것처럼. 자, 이런 지방 양반들의 총회를 여러분들 향회라고 부릅니다. 향회를 개최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모이면서 이 사족들이 서로 간에 결속력을 다지면서 향촌에서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유양소나 향회를 통해서 사족들이 계속 이제 힘을 키워나가면은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정부가 수도인 한성에 경제소라고 하는 기관을 설치를 해. 이 기관을 설치를 해가지고 지방의 유양소랑 연락 기능을 담당을 하면서 유양소가 너무 자기 멋대로 하지 않게끔 이렇게 통제하는 역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는 서울, 한성에 경제소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지방의 향촌, 예를 들면 나주 같은 데 설치된 유양소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야 너네 잘하고 있지? 너네 우리 중요한 일 있으면 우리한테 알려줘. 그러면은 유양소는 경제소에 알려주고 이렇게 연락하는 기능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 자, 그리고 이 향촌 지배 체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서원과 향약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원, 향약 여러분들 아시죠? 자, 사화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두들겨 맞은 사림들이 지방으로 와가지고 세운 학교가 서원이고 만든 향촌사회 약속이 향약이잖아. 자, 이거 좀 더 자세하게 볼게. 자, 서원의 설립을 먼저 보면은 그 사림들이 사화 이후에 자기 지방으로 내려가서 잔뜩 서원을 세워서 자기 세력을 키웠다고 했잖아. 그래서 16세기, 이제 이땐 거의 선조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조 때부터 이제 사림들이 다시 한번 중앙에 정치적으로 이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정치적인 진출이 굉장히 활발해져. 이때 같은 경우에 이제 훈구도 다 죽은 상태니까 더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사림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사림들이 더더욱 더 이제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각 지방에 많은 서원들을 더 많이 설립을 하게 돼요. 이미 사화 이후에도 설립했고 정치적으로 정권 장악한 이후에도 자기 세력 키우려고 이제 전국 각지에다가 서원을 계속 세우는 거야. 자, 서원의 특징을 보면 이건 사림들이 세웠기 때문에 개인이 세운 거예요. 즉 국가가 세운 게 아닌 사립교육기관이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여러분들 성리학을 주로 연구를 하고요. 여기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정치적인 의견들, 공통의 의견들, 여론이라고 하잖아. 정치적인 의견들을 여기에서 형성하기도 하고요. 지방의 유력한 양반들, 사족들 같은 경우에는 서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학문적인 기반을 마련을 하는, 학문적 기반도 마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바로 서원의 이제 특징이자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즉 지방의 양반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자기의 자식들을 서원에 보내가지고 하나의 학파를 마련을 하고 공부를 시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일반 상민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 즉 요거는 유력한 양반들인 사족들의 자식들이 들어가고 사족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사족들의 향촌 지배를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원에 들어갔대. 저 사람 굉장히 힘이 있는 양반들인가 봐. 말 잘 들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서원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양반들의 이런 사족들의 향촌 지배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야. 자, 지금 여러분들 한국의 서원 9곳이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전남 장성에 있는 피람서원, 이 서원은 여러분들 가까우니까 나중에 나들이로 한번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서원 말고도 이 사족들, 양반들의 향촌 지배 체제를 강화시켰던 데 도움을 줬던 게 바로 향약이라고 했어. 향약 같은 경우에는 향촌에 있는 주민들이 지켜야 될 자치 규약이야. 스스로 그 향촌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규칙과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요거 만든 거 누구라고 했어? 사림들이 만들었다고 했죠. 사림들 대부분 양반이잖아. 그죠? 유력한 양반인 사림들, 즉 사족들이 향약을 직접 만들고 운영을 하게 되면서 이거 안 지키면은 양반들한테 혼쭐 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일반 백성들, 이런 사족들, 사림들 말 잘 들을 수밖에 없겠죠. 즉 향약은 향촌의 질서를 유지하고 농민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로서 이 사족들에게 힘을 실어줬던 하나의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향약 내용을 보면은 지금 경상도의 안동에 예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 그 이반 반장 예안이 아니에요. 자, 그 안동 지역의 예안 향약, 거기에서 있었던 향약의 내용을 보면 부모에게 불순한 자,
형제가 서로 싸우는 자, 가문의 도리를 더럽히는 자, 일이 관청에 간섭되고 향촌의 풍속에 관계되는 자, 위세를 부려 관을 흔들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 향장을 능욕하는 자, 향장은 그 향촌의 가장 높은 사람, 그리고 수절하는 부인을 유인하여 더럽히는 자, 이 7항목은 엄벌에 처하겠다. 이게 바로 향약이야, 여러분들. 지켜야 되는 약속들이지. 이거 누가 만들었다? 사족들이, 즉 살인들이 만들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서원과 향약이 확대된 결과 한번 볼게. 이게 전 지방에 서원도 많이 세워지고 향약도 여기저기 보급이 되면서 이거를 만든 사족들의 힘이 당연히 강해지게 되겠죠. 이걸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은, 여러분들, 당시에 양반 사족들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어, 일반 평민들은. 자, 그렇게 하게 되면서 서원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학문적으로 능력이 있는데 관직에 안 나가는 사람들이 생겨. 관직에 나가지 않으면서 고고하게 한 마리의 학처럼 그냥 자기의 의견만 내주는 그런 사람이 생겨.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산림이라고 불러. 산림. 다시 한번 말하지만 관직에 안 나갔지만 굉장히 학문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모두의 칭송을 받고 모두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향촌에서 이제 여론을 주도하게 되겠죠. 누구나 인정을 하니까 모든 공통의 의견들 요거 주도하게 되는 거야. 아, 내가 비록 관직엔 안 나갔지만 국가를 위해서는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의견 모아가지고 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살림들 이 형성이 되고요. 서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생겨난 거야. 그리고 이런 서원이나 향약을 통해 가지고 양반 사족들의 향촌 지배 체제는 점점 더 강화되게 됩니다. 누구나 사족들, 유력한 양반이라고 하면 이제는 굽신굽신하면서 말을 잘 듣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선 전기에 형성되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